결혼식 때 남편과 지인들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생생할 만큼 큰 감동을 받았지만 끝내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그토록 염원하던 아기를 5개월 만에 유산하여 남편이 옆에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나는 끝끝내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내일 당장 내가 죽을 거란 사실을 알아도 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양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듯한 심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내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토록 펑펑 눈물을 쏟게 된 것이다. 순간 나는 느꼈다. 생강에서 죽어버렸던 나의 영혼은 다시 살아났다. 강바닥에 떨어져 저 멀리 흘러간 나의 영혼은 남편을 만나 함께 켈리델리를 창업하고 아이를 낳고 직원들과 부대끼며 살아오는 동안 서서히 살아났고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 순간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도 아니고 마트와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아닌 직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 없다. 순간 그 눈물은 남편과 딸이 주는 선물처럼 느껴졌고 안식년은 직원이 주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이 이해해준 덕분에 나와 남편 그리고 딸 아이가 함께 1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역시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고 적시는 건 결국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이 여실히 증명해준 것이다. 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나는 회사를 만들어내고 키워냈다. 그동안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러는 동안 회사 역시 나를 살린 것이다. 그런 회사를 돈 때문에 판다는 건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100년 넘게 오래오래 살아남는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임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면 도전하라. 말로만 혁신을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 친구가 해준 이야기 있다. 어느 날 아침 사장이 직원을 불러 모아 혁신에 대해 강조했고 다음 기획회의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회의가 있던 날 그는 아직 업계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자 사장이 소리쳤다. 그건 검증이 안 됐잖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미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혁신이라고 해서 도박하듯 리스크가 큰 과제들을 아무렇게나 시도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검증이라는 것을 조금씩 해내가는 과정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로만 본다면 어떠한 혁신도 불가능하다. 내게 이 이야기를 해준 친구는 그 뒤로 회의 때마다 아이디어를 내기가 조심스러워졌다고 한다. 문제는 그렇게 안정적이고 검증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번에는 또 그 뻔한 아이디어를 내서 무엇하냐는 질책을 들을 것이다. 결국 그 친구는 반복되는 좌절과 분노를 참지 못해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회사를 나왔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중에는 몇 번이나 이직을 하다가 어느 회사를 가도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내게 멘토링을 요청한 친구들도 있다. 말로는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막상 혁신하려는 직원들의 도전 정신을 죽이는 이런 미련한 행동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혁신적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오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혹은 혁신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하다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하는 오너의 올바른 자세. 내가 혁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켈리델리의 브랜드 중 하나인 딤섬 데일리의 실패였다. 당시 나는 직원들에게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일주일 중 하루는 밖에서 돌아다닐 것을 권했다. 아이디어와 통찰력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아님을 경험상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일주일에 한 번은 무리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 대신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직원 사무실을 벗어나도록 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딤섬 데일리였다. 단순히 초밥하는 회사가 아닌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럽, 나아가 세계에 알린다라는 우리의 비전에도 부합해 보였기에 흔쾌히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스시 데일리로 한참 회사가 성장해 나가던 나는 딤섬으로 또 한 번 대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침 남편의 친구 중 예일 대학교를 거쳐 인시아드를 졸업한 한 친구가 딤섬을 워낙 좋아했기에 이 일을 맡기기로 했다. 게다가 유능한 요리사까지 이미 포섭해 뒀기에 나는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 요리사가 개발한 딤섬 데일리의 핵심 메뉴가 될 딤섬을 시식하게 되었다. 막 쪄서 나온 딤섬을 입에 넣고 한 입 깨무는 순간 나는 더욱더 확신했다. 긴 말도 필요 없이 그 딤섬은 정말이지 맛있었다. 그때 딤섬 데일리를 담당하게 된 친구가 요리사를 불렀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게 아닌가? 이거 딤섬이 왜 이렇게 커요? 한 입에 쏙 들어가지 않잖아요? 원래 이것보다 훨씬 작지 않나요? 보통 크기로 다시 만들어줘요. 듣고 보니 그랬다. 평소 먹던 딤섬보다 조금 큰 느낌이 들었다. 알고 보니 보통 딤섬은 하나에 18g 정도 나가는데 그때 먹었던 것은 25g이 넘었다. 크기로나 무게로나 켈리델리의 초밥 크기와 비슷해 친구 말대로 한 입에 쏙 넣기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좀 크면 어떤가? 이렇게나 맛있는데 말이다. 그냥 지금 이대로 가자. 한 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크기잖아. 그리고 이거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크기가 작아지면 만드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갈 거야. 그 친구는 동의하지는 않는 듯 했지만 결국 내 말을 따랐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딤섬 데일리는 실패했다. 그때 친구가 나를 원망하듯 말했다. 켈리가 크기를 그대로 가자고 해서 그래. 레시피부터 포장 박스까지 전부 다 원래 크기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오픈을 앞두고 본인 맘대로 바꿨으니 제대로 됐겠어? 그때 나는 깨달았다. 혁신을 하고 싶다면 오너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딤섬 데일리의 실패는 친구의 말대로 갑자기 크게 변경한 탓도 있지만 그 전까지 내가 그토록 강조하던 철저한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탓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스시 데일리를 준비할 때는 손님들이 도시락을 싸서 언제 먹을지를 고려하느라 냉장고에서 시간 단위와 일 단위로 넣어뒀다가 꺼내서 먹어보기도 했다. 맛이 변하지 않고 보관 가능한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직접 다 확인해 본 후 그날 팔고 남은 것들은 전부 폐기했고 손님에게 안내할 때는 적정 유통기한을 함께 알렸다. 하지만 딤섬 데일리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나야 그날 막 만들어서 나온 것을 따뜻할 때 먹었으니 더욱 맛있게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손님들은 그렇지 않았을 테니 당연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집까지 가져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어쩌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루나 이틀 후에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먹었던 그 맛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아이디어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이때의 경험 이후로 나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오면 격려해주고 그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지원할 뿐 결코 평가나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물론 너무 허황된 아이디어만 아니라면 말이다. 자신들이 찾아와서 꼭 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할 때는 의견을 주기도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덧붙인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온전히 내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 말이 맞지 않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제가 말한 걸 하나도 반영하지 않아도 좋으니 당신 뜻대로 하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냥 머릿속에 두고
두지 말고 반드시 작게라도 시작해봐야 한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후 크게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꼭 물어본다. 그 아이디어가 가슴을 뛰게 하나요? 해당 직원이 그렇다고 답하면 나는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해준다. 예전에 한 대기업에서 혁신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은 적이 있다.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비교적 수월하나 그 이유로 뭔가 할 때마다 다른 팀의 협조를 구하면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대기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한다. 더구나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마케팅이든 자재 구매든 정해진 예산이 있어 그 안에서 해결하느라 혁신이 제한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아이디어를 낸 직원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서너 명과 팀을 꾸리게 한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지한다. 또한 마케팅이나 구매 등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회사 내부의 다른 팀의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외주 업체를 이용하게 된다. 이때 비용의 상한선을 그어놓지는 않는다. 대신 마치 투자 유치를 하듯이 우리를 설득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3명의 직원과 팀을 꾸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는 늘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물어본다. 그 사업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그 직원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나는 반대 의견을 내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본인이 가슴이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봐야죠. 당신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제동을 걸기 전에 가슴이 뛰는 아이디어를 찾는데 주력해보세요. 기꺼이 도전하고 실패하라. 이렇게 혁신하는 분위기를 정착하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직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은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혁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직원에게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실패해도 되는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직원들도 실행에 옮기기는커녕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보스 컨설턴팅 그룹이 실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경영진 30% 이상이 위험을 회피하는 문화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많은 회사가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실수나 실패에 관대하지 못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켈리 델리에서 슬로건처럼 쓰는 말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주 실패하라. 빨리, 금방 실패하라.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하라.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무조건 해봐, 실패해도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바로 시도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직원들이 용기 있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실패를 해도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보장도 필수이다. 나는 직원들이 마음껏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다양한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들이 겪은 실수나 실패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어떤 비즈니스가 좋을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직원들이 고민을 가져온 아이디어가 좋다면 당연히 이를 채택한다. 만약 그 아이디어에 허점이 있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직원 입장에서 며칠간 고민해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작은 실패일 것이다. 허나 자신이 놓쳤던 점을 나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통찰력과 더 넓은 시야를 얻을 수도 있다. 나는 항상 직원들, 나아가 매장의 점주들에게도 이렇게 말한다. 항상 이렇게 외치세요.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그녀도 하고 그도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어? 생각해보세요. 켈리도 하는데 당신이 왜 못해요?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직원들 중에는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 켈리 델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때 뼈아픈 실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 동안 더 많이 안전하게 실패를 경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수많은 직원이 더 높은 연봉과 복지를 마다하지 않고 켈리 델리에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이 말을 명심하고 더 많은 실패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장려해보자. 아마 상상 이상으로 회사에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내일을 주시하면 내일이 보인다. 사장의 의무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회사가 살아남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손과 발은 끊임없이 빨리 움직이되 시야는 멀리 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는 건 사장의 몫이다. 물론 혼자서 모든 것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어차피 몇 사람이 모여도 미래를 완전히 예측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를 그려내는 힘이 바로 통찰력이다. 함께 기업 문화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때 통찰력은 그 목적지를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도입되는 때부터 퇴출되는 시기까지를 제품 생명 주기라고 하는데 점차 이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7년 정도까지 줄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짧은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욕구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내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 이미 다른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다 만들어버렸다. 그러므로 더 이상 혁신할 게 없다. 돌아보면 이 시기가 가장 혁신적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 세기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혁신은 매 세기마다 이루어졌고 분명 10년 후에 세상이 지금과 같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10년 후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 내일은 오늘과 조금 다르고 모레도 내일과 조금 다르다. 그 단순한 진리를 생각해보면 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보일 수 있다. 그 작은 틈새를 볼 줄 아는 눈이 곧 통찰력이다. 눈을 뜨고 미래를 바라보면 분명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온다. 내일을 주시하면 반드시 내일이 보인다. 따라서 오늘 생각한 무언가가 분명 미래의 어떤 시점에 획기적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무언가가 미래에는 많은 이에게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미래의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그리고 켈리 델리가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스티브 잡스는 통찰력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따를 자가 없다고 해도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생전에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면에 숨겨진 욕구를 파악해 제품화하여 마케팅까지 완벽하게 해낸 그는 정말 통찰력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처럼 해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스티브 잡스 역시 타고난 통찰력을 폭발시키는 건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였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니 말이다. 평범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꼭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도로 타고난 사람도 많은 공부를 한 후에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니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사업가로서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다. 그런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건 모두 철저한 준비와 공부 덕이었다. 내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공부법은 특별하진 않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유명한 기업인이나 석학들의 세미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이라고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옳을 가능성은 더 높다. 또는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까지의 치열한 조사 과정과 그로 인한 부산물들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하다. 특히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통찰력을 위해서는 역사책,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운다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현재는 과거의 총합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도 과거에 현재가 더해지면 미래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과거에 대해 공부함과 동시에 현 추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특히 이런 공부 중에서도 사람 공부를 첫 손에 꼽는다. 어차피 사업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팔고, 사람이 산다. 실수하는 것도, 성과를 내는 것도 사람이다. 그렇기에 나는 끊임없이 현장에 나가서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요식업계나 초밥 사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즈니스 트렌드를 파악하려 노력한다. 단지 도시락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회사. 통찰력은 곧 미래다. 즉, 나의 미래이자 회사의 미래이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항상 최대한 미래를 내다보려 노력한다. 켈리 델리가 초밥 도시락을 파는 회사로 알려졌지만 사실 초밥 도시락 사업은 켈리 델리 브랜드 중 하나인 스시 데일리의 사업이다. 따라서 스시 데일리가 어려움에 빠져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켈리 델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초밥 도시락 사업만으로도 20년, 30년을 승승장구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딤섬 데일리도 시도했고 훈제 연어를 파는 사업 또한 스페인 지사에서 시작했다. 이 훈제 연어 사업은 반응이 생각보다 더 좋아 키워볼 예정이다. 작게 시작해 확실한 색깔과 컨셉을 가진 후 해외로 진출하는 전략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메뉴만 다양화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다. 더구나 나는 오로지 성장을 지향할 마음도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만의 색깔과 컨셉을 확실히 고집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주력하고 있는 건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럽에 파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를 수없이 돌아다녔고 그중 몇 개의 나라에서는 기간을 두고 살아보았으며 유럽에서 아시아 음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단 음식만이 아니다. 아시아의 문화 자체가 뜨고 있다. 수십 년 전 우리가 유럽과 영미권 문화에 열광하고 그들을 동경했던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는 아시아의 문화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결코 한순간 스쳐가는 유행은 아니라고 본다. 드라마나 노래로 일어난 한류 열풍과는 조금 다르다. 이들의 일상에 아시아 문화가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김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한식당에서 밥 따로 국 따로 김치 따로 먹는 외국인도 많이 보았다. 이는 밥과 간찬을 같이 먹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건 한마디로 그들이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일상에도 활용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즉, 나는 한국 사람이 하듯 이들이 한국의 음식을 먹게 하고 한국의 옷을 입게 하고 한국인처럼 화장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 음식으로만 따지자면 소금 없이 오로지 간장으로만 모든 요리를 하는 게 모든 요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맛도 풍미도 건강에도 소금보다 간장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입고 꾸미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아시아, 특히 내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국처럼 할 때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식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 그중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목표는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다. 수많은 공부와 다양한 경험, 직접 살펴본 유럽인들의 생활 모습을 분석한 결과이다.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나와 가족에게도 돌아온다. 미래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서 회사, 직원, 점주,
고객, 파트너사, 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행복 역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와 켈리 델리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이 더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작게나마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야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식재료를 키우는 농장은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까지 고려할 수 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에 누군가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업 역시 수많은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득을 위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면 결국은 이 세상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화살이 다시 나의 회사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타벅스는 아무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농장의 원두는 이용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일을 했으면 합당한 돈을 받는 게 당연하고 어린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에게 이득을 안겨줄 수는 없다는 게 스타벅스의 철학이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그리고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캘리델리에서는 필리핀산 새우를 쓰지 않는다. 값도 싸고 품질도 좋지만 이 새우를 포악하는 데는 어린 아이들의 힘이 투입된다. 아직 뛰어놀고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이른 새벽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고생하고 받는 돈이라고는 하루 먹고 살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단지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의 새우를 사용한다는 건 아이들의 희생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참치는 대서양에서 포획된 것으로 솔직히 말하면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보다 맛이 떨어지는 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만든다는 목표에 부합하려면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를 써야만 한다. 하지만 그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고객에게는 더 맛있는 참치를 제공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러나 이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 2016년 봄에 설립한 켈리델리 파운데이션은 각 나라에 진출한 켈리델리의 수익 중 일부를 기부해 운영하고 있다. 이름은 켈리델리와 비슷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다. 지금 당장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고 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었다. 이 재단의 목표는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음식과 관련하여 방법을 찾고 풀어나가는 중이다. 예를 들어 켈리델리 파운데이션은 현재 엑셀레이터로서 재단의 자본으로 스타트업의 가속장치 역할을 하는 초기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투자와 컨설팅이 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로 식량의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가 재단을 세운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다. 그냥 개인적으로 기부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좋은 답이 될 것이다. 워렌 버핏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재산이 많음에도 계속해서 투자 활동을 한다. 그는 이 투자 활동에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믿는다. 1000명을 고용해 내 초상화 1000장을 그리게 하고 돈을 줄 수도 있다. 그럼 그들은 소비를 할 것이고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초상화 1000장을 그리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훨씬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만약 개인적으로 기부를 한다면
1만 명의 하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 손이 10손을 당할 수 없는 법이다. 켈리델리 하나가 수익을 기부하는 것보다 10개, 20개, 1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동물들의 사료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관여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로 포획한 새우나 멸종 위기의 참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생강이나 겨자 소스의 낭비를 막는 것, 재단을 운영하는 것, 이 모든 일련의 행위는 앞서 말한 우리의 기업 문화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토탈리 투게더를 좀 더 폭넓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나는 이렇게 모두가 나만이 아닌 세계와 인류를 위한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어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회사에도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에필로그.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비행기 창밖으로는 언제 봐도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진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위로 하얗게 고개를 들고 있는 뭉게구름. 나는 지금 말 그대로 구름 위를 날고 있다. 몇 개월 전 망망대해를 유유히 가르던 요트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때와 비슷한 심정이다. 이토록 경탄할 만한 일에 가득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책을 쓰면서 문득 내 삶이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토록 현명한 어머니와 나를 끔찍이도 아껴주는 가족들 틈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도, 일본어와 프랑스 한 토막을 모르던 내가 일본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살아간 것도,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나를 사업의 길로 인도한 친구와의 첫 사업도, 많은 사람이 안 될 거라 말하던 상황에서 켈리델리를 창업해 지금의 위치까지 끌고 온 것도, 항상 꿈꾸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갖게 된 것도,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기적이 아닌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 기적들 또한 내가 직접 찾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즉,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기적을 적극적으로 이뤄낸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세계 요트 여행 중 만난 25살의 폴란드 청년이 생각난다. 그 청년은 5m 남짓한 작은 배로 대서양을 횡단했다. 5m짜리 배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내가 탔던 것은 15m가 넘는 제법 안정성이 있는 요트였음에도 가끔 심하게 흔들려서 불안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 5m짜리 배로 대서양을 건넌다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했다. 그는 아마도 크고 작은 위험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이 청년은 자신의 꿈을 위해 기꺼이 몸을 움직였다. 그 역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웠을 테고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람의 반대를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신만의 기적과 만나 인생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기적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진다고까지 하는데 나는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멈출 수가 없다. 그만큼 매일매일 미래의 기적과 만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나는 내가 손을 떼도 별 지장이 없이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1,000명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나의 꿈에 쏟을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경영자이자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더 큰 꿈을 그려가고 있다. 회사 직원, 가맹점주, 고객, 파트너사와의 윈윈윈을 이루는 것이 지금까지의 목표였다면 이제 더 나아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내가 만난 기적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운이 좀 더 좋았고 조금 더 열정적이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빨리 그 기적과 만난 것뿐이다. 기적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더 이상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이제 내가 받은 것을 세상과 나누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고 내게 조언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시간을 내주고 있다. 좀 전에 말한 1,000명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 또한 이런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내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업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있으니 이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지금의 나 자신이 이루고 배운 것을 세상과 공유한다면 그 또한 세상에 이로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꿈과 관련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종이에 쓰고 거기에 이루고 싶은 날짜까지 적으면 그 순간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붙여 놓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인 꿈, 부모님을 위한 꿈, 남편을 위한 꿈, 딸을 위한 꿈, 회사를 위한 꿈, 친구를 위한 꿈, 세상을 위한 꿈을 적고 늘 가까운 곳에 두고 본다. 그리고 이 중에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거기에 새로운 꿈을 다시 써 넣는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어떤 학교를 나왔건, 나이가 몇 살이 되었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고 기적과 만날 자격이 있다. 기적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 이제는 당신만의 미라클 여정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 행운을 빈다.